네, 시청자 여러분, 주말 편안하게 잘 쉬셨습니까? 이번 주말 조금 더웠었죠. 네. 9월 9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마켓 나우 2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네, 참 장 초반부터 힘이 나지는 않아요. 그래도 예. 장 초반에는 좀 올라왔는데 안심하기는 쉽지 않은 장입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이 미국 고용 쪽 지표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악화하면서 그 분위기가 그대로 좀 전해지는 모습이고요. 지난달 초 재현될까 우려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도 2,500선, 700선 잘 지킬지 이 부분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이 또 뭐 블랙 먼데이 또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예앵커 말씀하신 대로 걱정을 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아침 초반에 조금 떨어지는 분위기가 좀 그런 살짝 보였다가요. 네. 지금 뭐 바로 좀 낙폭 많이 회복해서 물론 아직 플러스권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일단 지난 8월 초에 블랙 먼데이 같은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뭐 그렇다 해서 뚜렷하게 뭐 상승 분위기 확 가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는 없다라는 게 좀 답답하긴 합니다. 오늘도 네. 쉽지 않은 장, 물론 지금 회복하고 있지만 어떻게 전개될지 네. 우려되는 마음이 아마 큰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먼저 주요 이슈부터 예상이 되는 그림이긴 네. 합니다만 임종윤 앵커의 시선으로 들어볼까요? 예. 자, 보시죠. 오늘 이제 플러스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 보면 비만, 화장품, 우크라 재건주들 이렇게 플러스권이 없는 건 아닌데 사실은 작죠. 색깔도 연하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약세 분위기인 거는 분명합니다.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오늘 가장 하락세가 좀 크다고 봐야 되겠고 STO도 지난주에 괜찮았는데요. 이번 주 첫날부터 좀 하락세입니다. 열폭주, 2차 전지, ESS까지 이 배터리 관련 쪽 섹터들 다 안 좋고요. 그다음에 은행, 증권, 보험, 금융주들도 오늘은 다 안 좋죠. 지난주도 조금 흔들리는 모습 보였는데 첫날부터 좀 크게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전, 항공, 반도체 뭐 사실 좋을 수 없죠. 그다음에 게임, 양자 기술 이렇게 항공까지. 그다음에 이제 낙폭이 크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이 이제 통신, 보안, 건설, 아이폰. 이 정도 리츠, 제약바이오. 대왕고래는 아침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플러스권했는데 좀 하락세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통신주 지난주가 좋았죠. 통신주가 지난주까지 괜찮았는데 이번 주는 첫날 좀 하락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역시 가라앉아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근데 장 초반에 많이 떨어졌다가 바로 회복하고 낙폭을 줄이는 어떤 흐름으로 봐서는 시장이 뭐 그렇게까지 확 이를테면 지난 8월 초에 그런 블랙 먼데이처럼 일종의 뭐 패닉셀이 발생할 그런 시장 흐름은 아니고요. 어쨌든 마음이 좀 이렇게 편하지는 않는 좀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그런 시장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하락세를 보이는 대부분의 그 섹터들이 다 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그런 섹터들이어서 오늘은 기왕이면 플러스권 섹터에 있는 내용들을 좀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쪽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죠. 예. 비만은 사실은 연초부터 바이오주가 계속해서 좀 꾸준한 흐름을 보이고 또 하반기 들어서 바이오주들이 강하게 좀 상승을 할 때 가장 큰 뭐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만 문제는 사실 뭐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좀 가고 있고 이 기사 내용, 그러니까 비만 유병률이 10년 새 8%포인트나 올랐다라는 게 이제 국내에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비만이 결국은 여러 가지 말하는 이제 만병의 근원인 세상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은 이 비만 문제 때문에 단순히 살을 빼는 문제를 떠나서서 비만 때문에 발생한 여러 가지 합병증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제 비만 유병률이나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관련된 이런 합병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비만의 치료에 나서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좀 몇 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비만병 유병률, 즉 비만 때문에 병이 발생하는 비만병 유병률이 2013년에 30% 정도였던 게 2022년 2년 전에 38%까지 8%포인트가 보시는 것처럼 올랐고요.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는 49.6%까지 유병률이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 남성 중에 비만에 해당되는 사람들 절반 가까이는 다른 병의 합병증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이건 사실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비만병이 3단계까지 심화가 될 경우에는 암 사망 유병 확률은 1.4배가 늘어나고 순환계 쪽의 사망, 심혈관이라든가 이런 심한 순환계 쪽의 사망 위험은 2.4배나 증가한다. 이게 특히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 비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 건강에. 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나이가 먹어서 소득도 줄어들거나 이제 소득이 없어지는, 소득이 이제 없는 상황에서 병까지 발생하면 물론 이제 보험을 들긴 하겠습니다만 이 굉장히 노후가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건강 관리라는 문제. 첫 번째 단계가 결국은 이 체중 조절, 비만에 걸리지 않는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관련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블루엠텍이 12%, 인벤티지랩이 9% 넘게 오르고 샤페론이 8% 넘게 이렇게들 좀 오르고 있는데요. 샤페론은 면역 관련 바이오 신약을 만드는 회사고 블루엠텍은 의약품 유통하는 회사고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약물 전달 기술 플랫폼인 회사입니다. 사실 이게 비만 관련주들 올라와 있긴 한데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 비만 치료제를 제대로 만들어서 지금 뭐 식약처에 통과가 됐다든가 또는 FDA 승인받은 이런 치료제는 아직 없죠. 지금 현재 추진 상황들 보니까 한미약품이 1월부터 그 GLP-1 계열 이 작용제를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고 HK 이노엔이 기술 이전을 받아서 이제 임상 3상을 수행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종근당, LG화학, 대웅제약, 동아ST 같은 회사들이 이제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뭐 빅파마들 수준에 이르기는 좀 시간이 걸릴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쪽이 또 이렇게 또 다양한 또 비만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좀 조기에 성과가 나길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대왕고래를 준비를 했었는데 대왕고래가 좀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서긴 했습니다. 그래도 내용을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기사 새로 나온 게 좀 있어서요. 지난 7월까지 이제 석유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동해 가스정 관련된 이 로드쇼 행사를 했었죠. 그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엑스모빌이라든가 아람코, 이탈리아 애니 같은 이런 대형 에너지 기업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로드쇼에 이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석유공사가 그 7월 달에 로드쇼를 진행을 하면서 이들 외에도 다른 해외 이 석유 관련된 개발 기업들이 우리도 좀 동해가스전 내용 좀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수요가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즉 9월 달까지 2차 로드쇼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좀 새로 나와서 오늘 대왕고래 주가들이 초반에 좀 괜찮았는데요. 지금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예, 화성밸브 아까 장 초반에 근 10% 가까이 올랐는데 지금 한 절반 정도로 상승폭이 줄어서 5% 가까이 이렇게 좀 오르고 있고요. 넥스틸 2% 넘게, 한국가스공사 1% 정도 이렇게들 오르고 있습니다. 이 대왕고래 관련해서 그동안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처음에 초반에 올랐던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오늘 보합권 정도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크라 재건주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 재건주가 지금 플러스권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크라 재건주가 뜬다라는 거는 트럼프가 좀 유리하다라고 이제 미국 현재 대선 과정에서 봐야 되는 건데 실제로 좀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지난번까지 말씀드렸을 때는 해리스가 한 4~5%포인트 정도 차이로 트럼프를 앞서가고 있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여러 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조금 반전된 모양입니다. 지금은 트럼프가 한 1%포인트 정도 차이로 해리스를 앞서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 미국 대선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트럼프가 해리스를 이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물론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뭐 사실 큰 의미는 없긴 합니다만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다시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DYD가 상한가를 이루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근데 사실 주가를 보시면 DYD도 그렇고 인디F도 그렇고 주가 수준이 좀 그렇습니다. 삼부통원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이렇게 뭐 1,000원도 안 되는 종목들은 잘 아시죠? 투자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 SG 우크라이나 이제 도로 재건 사업, 도로 이제 포장을 하는 이제 그쪽
일을 하는 SG가 4% 넘게 좀 오르고 있고 이런 흐름들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제건주도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왔다 갔다 하긴 할 것 같습니다만 투자는 이게 한번 이미 급등을 했었던 그런 걸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부터 화장품주가 조금 반등을 하는 분위기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상방이 같은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기대감도 있는 건 사실인데요. 지난주에 말씀 한번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2분기까지 실적 나쁘지 않고 수출에서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장품 난리라더니 내 주식은 왜 이제 결국 이제 종목이 차별화되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담아낸 그런 기사 내용이 되는데요. 지금 국내 화장품 중에서도 사실 가장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들이 이제 ODM 관련주들이죠. 인디 브랜드라든가 해외 화장품 회사들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생산해서 이제 납품을 하는 이제 그런 회사들인데 ODM주들도 여러 군데가 있죠. 그런데 ODM주들은 좀 차별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국콜마가 최근에 17%, 한국 화장품 제조가 40%, 코스메카 코리아가 17% 각각 올랐고 반면에 다른 이제 ODM주죠. 코스맥스는 11%가 떨어졌고 CS 인터내셔널도 7%가 하락했다. 그러니까 이제 종목별로 차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증권가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실적은 다 뭐 큰 차이 없이 괜찮은데 이 그동안에 좀 고평가됐던 종목들은 조금 부진하고 조금 이제 종목이 덜 올라갔던 종목들은 올라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 밸류에이션 때문에 이제 종목 차별화 나타났다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DYD가 여기도 들어가는군요. 밑에 보시면 실리콘2 오늘 4% 넘게 좀 오르고 다시 4만 원대 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모레퍼시픽도요. 사실은 아직은 뭐 차트가 완전히 고개를 들었다라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꾸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정말 진바닥, 소위 말해서 바닥을 완전히 확인을 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긴 아직은 이를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 쪽 사업이 워낙 좀 아직은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꾸준히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시면 오늘 같은 날도 3%가 넘게 오르고 있고 주가도 13만 원대를 넘어선 걸 보면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5일 날 주가 급락을 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했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아직은 뚜렷한 수익을 냈다가 보기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좀 봐볼 만한 그런 종목일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전처음에 다시 한번 보죠. 시장 흐름이 아직 뭐 딱히 뭐 특별히 낮은 건데 비만 조금 더 커졌고요. 우크라제건주나 화장품도 조금 더 커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다음 주 이제 우리 추석 연휴 때 이제 그 이후죠. 그때 나올 결국 이제 FOMC에서 이제 비컷을 할 것이냐 아니면 25pp만 내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까지 아직도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라는 점. 계속 시장이 뭔가 계속 불확실성거리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 확실하지 않다, 불안하다 이렇게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시세일수록 좀 적극적인 어떤 그런 뭐 저가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마음 관리, 이 멘탈 관리 잘 하시는 그런 시기로 이 시기,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데일리온 전문가와 함께 주요 종목들 얘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우상향 투자클럽 안상윤 이사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분위기에 따라 하락 특징주부터 먼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 눈여겨보고 계세요? 네, 전기차 화재 관련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범부처 전기차 화재 대책 회의가 6일에 열렸는데요. 핵심은 배터리 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들만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한다며 핵심이 배터리 안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제조사들이 전기차를 만들 때 정부로부터 배터리 안정성을 사전에 인증받도록 하고 배터리 안전과 관련된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네. 또한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여부는 아직은 과학적인 근거가 입증된 것이 아니라며 과충전 제어 기능이 탑재된 충전기들을 확충하는 방안은 이중 안전 장치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하 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와 소방서의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확대 보급하는 등 전기차 대책에 소방 장비를 확충하여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이 되어 있어 소방 기자재 관련 업체들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예. 우선 종목 파라텍을 먼저 보시면은요. 파라텍은 소방 설비 제조와 시공을 전문으로 하며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같은 클린룸의 소방 장비를 시공하는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하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와 관련이 있는 종목으로 6일에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차트는 네. 26일에 거래 대금이 들어오다가 상승했다가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금 다시 지난주 금요일에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60일선 1,950원 이탈 시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고 지금 2,400원 부분이 241선 강한 저항을 맞고 있습니다. 추후에 2,400원 돌파하시는지 보시고 대응하시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바로 전기차 화재 관련 내용 꼽아주셨는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제 정부가 전기차 제조사들한테 어떠한 내용들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런 항목들을 확대한 내용을 공개를 했고요. 여기서 더불어서 소방 설비 부분에 대해서 이 안전 초기 진화에 좀 대응을 기민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와 관련한 첫 번째 종목으로 우리가 파라텍 살펴볼 수 있었던 거고요. 이어서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한컴 라이프케어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한컴 라이프케어는 호흡기 구조, 구급 장비 등 소방 장비를 생산 판매하고 화재를 다루는 기술력과 노하우가 있다고 평가받는 기업입니다. 한컴 라이프케어는 이동형 접이식 침수조와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최근에 문의와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시설 관리가 필수인 대기업 위주로 구매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무인 자동화 시스템은 전기차 충전 구역에 설치하며 전기차에 불이 나면 자동으로 소화포와 침수조가 한 번에 차량을 덮어 씌워 화재를 진압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부 대책 방안으로 내년까지 모든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와 방사장치를 보급한다는 방안이 있었는데 한컴 라이프 케어 같은 경우 소방차용 접이식 이동 침수조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컴 라이프 케어도 차트 잠깐 보시면은요. 네, 상승 마디가 나왔다가 하락 후 조정하는 부분에서 지난주 이것도 재료로 급등을 하고 있지만 오늘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4,000원 부분을 지지하는지 보시고 4,600원을 돌파를 해준다면 5,000원까지는 상승 가능 여력이 있어 보이는 자리입니다. 네, 4,000원 부근 지지 여부 확인 후 4,600원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 종목 더 볼까요? 네네, TKG 애광입니다. TKG 애광은 냉난방 배관제, 소방 배관제, 스프링클러 헤드와 밸브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국내 최초로 저성장 화재 시 스프링클러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열 반응 시험 기준을 통과한 이력도 있습니다. 네. 예, 이것도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방안의 관련주로 볼 수 있는데요. 예. 네. 네, 잠깐 이것도 차트를 보시면은요. 네. 예, 최근 양봉을 보이다가 긴 윗꼬리를 이제 계속 보여주는 모습으로 그러네요, 좀 변동성이 좀 큰 종목입니다. 네. 네, 21선 1,120원을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상승에도 이제 윗꼬리가 달리는 그런 좀 성격이 있으니까 단기적인 포지션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습식 스프링클러 관련 종목 TKG 애간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소 변동성이 크니까 그런 단기적인 포지션으로 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언급을 줬습니다. 이어서 자율주행 쪽을 우리가 안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장에서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네, 자율주행 같은 경우 이제 지난주 테슬라가 2025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유럽과 중국에 출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심을 받았는데요. 또한 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AI 인프라 기반을 활용해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하며 광주에 있는 자율주행 소부자 특화 단지에 향후 5년간 534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내에서도 좀 다소 소외되었던 부분인데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당장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출시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소외되었던 자율차 테마에 관심이 커지면서 자율주행차 업체들의 기술 개발 속도가 좀 빨라지고 실적 개선도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예, 우선 종목으로 퓨런티어 먼저 좀 살펴보시면은요. 퓨런티어는 자율주행차 센싱 카메라 공정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삼성전기와 세코닉스 등의 전장 카메라 제조 라인 장비를 납품하고 다양한 조립 및 검사 공정 장비를 공급하며 국내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퓨런티어의 차트를 보시면은요. 네. 예, 이것도 하락 추세 중 조정 구간을 보이다가 이제 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61선 18,000원 부근을 돌파하면은 121선 부분 2만 원까지 뭐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나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재료가 다시 좀 나올 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5,500원 이탈 시 하락 추세로 들어갈 수 있는 점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종목 어떤 것 볼까요? 예, 모트렉스입니다. 예, 모트렉스는 4차 산업혁명의 화두인 자율주행 자동차, 커넥티드카, 스마트카 및 거기에 필수 장비에 해당하는 서비스와 부품 등을 제조,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설립된 이후 지속적인 연구 개발 투자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핵심 기술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현대차가 신사업으로 자율주행 차량을 글로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업체에 판매하는 파운드리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네, 모트렉스 중 차트 보시면은요, 갭 상승 후 음봉을 보이는 좀 성향이 있습니다. 121선 12,500원을 돌파해야 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21선 1,400원 이탈하면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는 점도 같이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모트렉스 가격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인데요. 네. 어떻게 적용해 보면 예, 좋을까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스마트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네. 딥러닝과 빅데이터 기반의 영상 인식에 통신 모듈이 연동된 플랫폼 제품과 레이더 이벤트 기록 장치, 운전자 보조 시스템, 졸음 운전 감지 장치 등 스마트 자율주행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딥러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영상인식 기술은 자율주행차의 눈 역할을 하며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주요 고객은 현대모비스, BMW, 아우디, 벤츠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입니다. 네. 예, 차트를 보시면은 상승 시도를 하다가 힘을 못 받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22,600원을 돌파하면 추가 상승은 가능해 보이나 지금 현재 약간 좀 다시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으니 나중에 돌파 시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네. 현재 구간의 접근보다는 2,600원 돌파 시 접근해 보는 것이 좋겠다. 자율주행 스마트파 제품 및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이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전략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요. 그럼에도 이런 시장 분위기에도 약간 빨간불 쪽으로 기울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쪽을 보려고 합니다. 양자암호 쪽을 꼽아주셨네요. 네, 예, 양자암호는 이제 지난주
뉴스에도 나왔듯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진이 광자 8개를 제어할 수 있는 광자 큐비트 칩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양자 암호는 빛의 양자 역학적 성질을 이용해 해킹이나 도청이 불가능하게 원천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세대 정보 보안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R&D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양자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또 호재로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해당 산업을 3대 체인저로 선정하고 R&D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여기 지금 대장 종목인 여긴 PPI를 좀 보시면은요. 네. PPI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과 함께 양자 컴퓨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PPI는 광통신 부품 제조에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내외 주요 통신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광파워 분배기와 파장 분할기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 역학 형상을 이용해 계산하는 장치인데 양자 역학은 입자가 동시에 여러 상태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 같은 중첩 현상을 동시에 여러 연산을 처리해 슈퍼컴퓨터가 수백 년 걸릴 암호 계산을 수초에 풀 수 있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방향을 자문하는 등 양자 컴퓨팅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PPI 같은 경우에 역대급 지금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지금 상승세를 만들어주는 모습입니다. 우선 2,750원을 지지해주면서 상승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 앞에 저항 매물대가 한 4,000원 부분에 있으니까 4,000원 부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네, 양자 암호 관련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PPI부터 살펴봤습니다. 이 양자역학 원리를 응용한 암호 체계를 이제 양자 암호라고 하는데 앞서 이제 안상규 이사가 이야기를 했지만 해킹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보안성이 아주 우수한 그런 암호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000원 선 아주 중요한 가격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관련 종목들 볼까요? 예. 드림 시큐리티 보시겠습니다. 네. 예, 드림 시큐리티는 공인 인증기관 초기 인증센터를 구축하는 데 참여를 하였습니다. 국방 등 특수 분야의 보안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주요 사업은 암호, 인증, 감시 등의 보안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보호 산업입니다. 양자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면제 소식이 드림 시큐리티도 관심을 받았고 딥페이크 범죄 관련해도 사이버 보안 관련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드림 시큐리티 차트를 보시면은요, 8월 6일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가 조정 자리에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121선인 3,150원을 돌파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가 좀 다시 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3,500원 부분에 저항 매물대가 있고 그다음에 2,900원, 21선 2,900원 밑으로 하락하면은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점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2,900원. 이 가격선을 이탈하면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관심 가져보신다면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스게이트입니다. 엑스게이트는 양자암호 기반 가상 사설망 상용화에 성공하며 네트워크 보안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엑스게이트는 침입 방지 시스템 등 다양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네이버, 한국전력, 육군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양자암호 기반 가상 사설망은 기존 암호화 방식보다 훨씬 강력한 보안성을 제공하며 특히 해킹 위험이 높은 기업이나 기관에 적합한 기술입니다. 사이버 공격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정보 보안 시장이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 예, 엑스게이트도 차트 보시면은요, 최근 변동성이 큰 조정 구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121선 5,000원을 돌파하면 추가 상승은 가능해 보이나 21선인 4,200원을 이탈할 시 하락 추세로 진입할 수 있는 점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엑스게이트 가격 전략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특히 봐야 할 만한 종목이 있을지 알아볼게요. 어떤 거 꼽아주시겠어요? 에코 프로모티입니다. 에코프로모티요. 왜요? 예, 좀 의외일 수 있는데요. 에코 프로모티는 2차 전지용 하이니켈 양극재의 정부체를 생산하는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2차 전지 업종은 미국 금리 인하의 수혜주에 해당이 되며 최근 저가 매수 기회로 인식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에 이어 화재로 인한 2차 전지주에 대한 우려가 커졌으나 일부 종목들에는 반등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 업종 주가가 하락하면서 반도체에서 나온 자금 일부가 2차 전지 저가 매수 유입에 반등이 나오고 있으며 펀더멘털 지표의 부진은 계속되고 있으나 수급에 의한 기계적 반등을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예. 네, 차트 보시면은요, 단기 이평선은 현재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손절가는 8,800원으로 잡으시고 목표가 102,000원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 에코프로머티 꼽아주셨습니다. 2차 전지용 하이니켈 양극재 전구체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저가 매수 유입으로 반등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구간에서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은 안상윤 이사와 종목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매주 월요일 날 바이오 얘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 편집국의 석정 기자와 함께 바이오 얘기를 해볼 텐데 앞서 제목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이 골관전염 치료제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바이오주들이 하반기 들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이제 주도주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우리가 이제 이 종목도 주가도 많이 오르고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되는 종목들은 사실은 좀 현금도 좀 있고 실적도 괜찮고 이런 종목들이 사실 대부분이고요. 사실 이면에 작은 바이오 회사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바이오주들이 요즘에 좀 여러 가지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현재 바이오업계, 국내 바이오업계 상황까지 한번 오늘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석정 기자와 함께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일단 골관전염 치료제 이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게 그러니까 보조적인 어떤 치료제 성격이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이 골관절을 뭐 재생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확실하게 좋아지게 하는 그런 어떤 치료제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우리나라 치료제 개발사들 좀 있죠, 이쪽 골관절염 쪽에. 네. 단순히 이제 진통제라던가 히알루론산 그런 주사제가 아닌 그 보조적 수단이 아닌 근본적으로 연골의 재생을 도와주는 그런 주사제
로서의 그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좀 있어서 오늘은 그 업체들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예요? 국내에는 이제 메디포스트 그리고 입셀이라는 비상장사 한 곳, 그다음에 여긴 비상장이고. 네, 입셀은 비상장사고 바이오솔루션, 코오롱 티슈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표 네 보시는 회사네요. 거죠. 네. 네. 이제 여기에 공통점들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주사제입니다. 무릎에 구멍을 뚫지 않고 그리고 수술 이런 걸 하지 안 하고. 않고 그냥 주사로 이제 치료제를 넣었을 때 관절이 연골이 이제 구조적으로 재생이 되도록 도와주는 이런 게 근본 치료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골관절염이라는 결국 그런 관절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이가 많이 먹고 또는 뭐 부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훼손된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 줄어들거나 사라진 거를 되살린다. 네, 연골이 오. 이제 스스로 재생되도록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한 치료제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네, 보통 이제 무릎 수술을 하면 회복 기간도 상당히 길고 오래 가격도 걸리죠. 상당히 비싸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 치료제들은 뭐 1년에 한 번 정도 간편하게 주사로 맞아서 이제 고령 환자들이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그런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1년에 한 번만 주사 맞으면 된다? 네, 굉장히 왜냐하면 편리한 거네. 네, 한 번 맞고 끝나면 안 되는 거는 우리가 무릎을 계속 쓰지 쓰죠.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년에 한 번 맞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돌아오신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70대 넘으셔서 결국 무릎 수술을 하셨거든요. 안 하시고 버티다가. 네, 인공관절 예, 수술이요. 수술. 그게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대부분 다 하시고. 네. 근데 굉장히 사실은 수술할 때도 힘들어하시지만 네, 네. 결국은 맞아요. 그렇게 해도 100% 이제 내 무릎처럼 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불편하죠. 맞습니다. 살짝 예. 절뚝거리시고 그러시도 하셨는데 네. 이거는 그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고령자분들이 네. 어르신들이 주사를 매년 이렇게 맞으시면 네. 계속 연골이 재생이 돼서 네. 수술하지 않고도 네. 움직이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게.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이거 뭐 제대로만 된다고 그러면 획기적일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근데 네. 이게 근본적으로 연골을 이렇게 재생, 즉 네.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치료 기술은 지금은 없다면서요? 네, 지금은 없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그 드모아드라고 드모아드. 네, 드모아드라고 하는데 이 FDA에서 골관절염 치료제 규제 기준을 만족한 치료제한테 이 드모아드라는 타이틀을 줍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FDA 드모아드 기준 충족한 치료제가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빅파마들도요? 네, 그렇습니다. 오, 이제 희한하네. 도전을 했으나 실패를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뒤쪽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건 무릎 연골 조직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 연골 부분은요, 그 손상을 입고 회복할 때 꼭 필요한 혈관이랑 신경이 없는 거의 유일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러네. 이제 회복을 위한 어떤 필수 조건들이 이렇게 부재한 상황에다가 이제 줄기세포를 넣어가지고 연골을 재생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 이제 기존에 소실된 연골을 재생시키는 건 당연히 어렵지만 그냥 기존에 소실된 이 연골을 좀 더 늦게 소실되도록 속도를 늦추는 것도 사실 어려운데 그것도 거기서 어렵다? 나아가가지고 재생을 시킨다는 더 어려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무릎은 항상 움직이고 또 물리적 충격을 받는 부위잖아요. 안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또 고령 환자들한테서 이런 골관절염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퇴행 변화도 되게 빠르게 일어나는 그렇죠.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디모아드가 없는 곳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네 곳의 업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모두 이제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또 다른 줄기세포 중에서도 동종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왜요? 자, 동종이라는 거는 자기의 세포를 뽑아서 배양하는 거에 반대로 남의 세포를 이용해서도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걸 동종이라고 합니다. 이제 자가세포의 반대말이죠. 그러네요. 네. 이제 자가세포 같은 경우는
배양하는데 상당히 비싸고요. 예. 그리고 자기의 세포를 뽑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세포가 약간 비실비실하면 그 이 대부분 결과물도 어르신들이면 저도 사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자가세포를 할 경우 이 연세가 70, 80 되신 분들이면 세포가 아무래도 좀 쌩쌩하진 않을 테니 이게 뭐라 그럽니까? 그 세포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렇게 배양? 배양을 하는 그게 네.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세포를 빼는 과정도 사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뺄 수 있는 게 아니라 피 뽑듯이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네 곳 모두 동종 줄기세포, 그러니까 타인의 세포를 이용해서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그런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 상업화에 일단 용이하고요. 그리고 이 가격이 치료제 가격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그렇죠. 때문에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나본 이 네 곳 중 한 곳 업체 대표님은 이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뭐 효도 상품으로 그러게요. 선물하기 기능의 옵션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상용화도 하고 싶다. 부모님께 그냥 예. 한 번씩 맞으라고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런 개념으로 예. 또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상용화가 된다면. 연골 수술을 매년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선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못하죠. 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일이고. 근데 이거는 주사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네.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네. 되기만 하면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대박인데 네. 이게 빅파마들조차도 계속 실패할 정도로 개발이 좀 여의치가 않고 쉽지 네, 않은 개발이 굉장히 쉽지가 어려운 않습니다. 그런 분야고. 네. 네. 근데도 앞서 우리나라만 해도 4개 회사가 이걸 하겠다고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걸 생각을 한다면 네. 결국은 이거는 되기만 하면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이 일단은 주목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골관절염 치료제 이제 전 세계 시장 규모는 2022년에 11조 원 수준이었는데 10년 뒤에는 한 25조 원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국내만 보더라도요. 골관절염 환자 규모가 2022년 418만 명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고 현재는 그렇죠. 최소 5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령화 진행에 따라서 환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이제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사람은 움직여야 되는데 네. 움직이려면 걸었거나 뛰거나 어쨌든 해야 되고 네. 그러면 그때마다 어쨌든 무릎 관절을 안 쓸 수가 없으니 네. 제가 이거는 수요는 정말 뭐 무궁무진할 이게 우리나라만 500만 명이라는데 밖으로까지 하면 엄청나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본다면 앞서 4군데 말씀을 하셨고 네. 그럼 아직 뭐 아까 말한 드모아드 그거를 이제 따낸 데는 뭐 전 세계로 다 없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더 가능성이 있게 좀 기술 개발이 진전이 된다라고 그럴까요? 네. 우리나라 쪽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네, 임상 시험 단계로만 보면 가장 앞서 있는 곳은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이제 치료제 이름이 TGC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인보사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이거 몇 년 전에 크게 한번 화제가 됐었죠. 네, 2019년에 예. 주 성분이 이제 허가 때 서류에다가 제출했던 그 연골 세포가 아니라 신장 세포였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네. 국내에서 품목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추가 실험을 거쳐서 임상 시험을 재개하는 걸로 승인을 다시 받았어요. 이곳이. 국내가 아니라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임상 3상 투약을 마쳤습니다. 이제 투약을 마치는 것에서 이제 바로 뭐 임상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 네. 2년 정도 추적 관찰이라는 걸 합니다. 환자들의 무릎이 그 줄기세포가 잘 자리 잡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2년 뒤에 이제 최종 결과, 임상 3상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상태입니다. 환자 한 1,020명, 1,000명 넘게 모집을 해서 이제 투약을 아주 공들여서 한 거죠. 그럼 이건 샘플 사이즈가 이 정도면 큰 거예요? 임상 3상은 보통 이렇게 대규모로 1,000명 정도로? 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우리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사를 해서 연골 세포가 재생되는 그런 방식으로 맞습니다. 치료를 하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2년 뒤에 뭐 이제 승인을 해서 받으면은 이제 가장 앞서는 기업이고. 그럼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앞섰다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전 그렇게 세계- 따지면은
전 세계 까지는 아직은 임상 3상을 지금 뭐 진행 중인 곳들이 있긴 있구나. 제가 알기로는 있고 그리고 아. 또 그냥 FDA 최종 승인을 받는 거랑 이 디모아드 타이틀을 따는 거하고는 획득하는 또 다른 문제겠죠. 거구나. 아. 네, 그래서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리옥 TCG는 이 디모아드를 받는 이쪽으로 포커싱을 해서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이번에 임상까지 1,000명을 확보해서 좀 예. 투약을 마쳤다는 얘기고 2년 예. 뒤면은 아직도 좀 많이 남긴 했네요. 네, 다른 이제 세 곳 기업에 비하면은 그래도 빠른 거고. 네, 왜냐하면 다른 곳 중에서는 전임상 단계에 있는 곳도 있거든요. 어디예요? 거기는 전임상 바이오 솔루션입니다. 바이오 솔루션. 네. 다른 데도 한번 좀 하나하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비상장사 입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직 의사분이 창업을 하신 업체이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첨단 바이오 의약품 임상 시험이라고 이제 상업화 임상이랑은 조금 다른 루트, 또 다른 루트인데 여기에서 임상 승인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곧 임상 시험에 돌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첨단 의약품 임상 시험 트랙은 되게 소규모로 진행합니다. 3명. 그러니까 이 3명에 대해서 안전성만 대충 이렇게 대충은 아니지만 검증을 받으면 빠르게 상업화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조금 샘플 가지고도요? 네, 병원에서 특정 이제 환자를 골라서 이제 정말 이 환자는 좀 급해 보인다. 라는 곳은 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그렇지만 가격을 이제 업체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요. 그리고 투여할 수 있는 환자 수도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상업화 임상 기존 트랙이랑은 조금 다르네요. 다르죠. 이제 업체가 이제 권한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지만 그래도 상업화를 일단은 해서 네. 이제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이제 소개를 하게 하고 되면 이렇게 하면 입소문이라던가 캐시가 환자들 일단 나올 사이에서.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바로. 아주 소량이겠지만 소량이지만. 캐시가 나올 수 있어서 입셀은 이런 트랙을 일단 승인을 받아서 이제 이런 트랙에 이제 곧 진입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바이오 솔루션. 네, 예. 바솔은 이제 전임상 단계인데요. 네. 내년에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또 좀 주목해 볼 만한 게요. 다 같은 동종 줄기세포지만 그 줄기세포의 형태를 또 달리해서 좀 차별점을 두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네. 또 다시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치료제 구성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입셀이랑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는 임상 단계가 좀 이제 초기지만 이제 세포들을 이제 공처럼 구슬 아이스크림처럼 네.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렇게 넣어주는 형태의 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걸 무릎에다 주사라는 식으로. 네, 왜냐하면 우리 생체 조직이 사실상 3D잖아요. 우리 생체 그렇죠. 조직이. 입체적이죠. 네. 그러니까는 똑같은 입체적인 치료제를 만들어서 붙여주면 훨씬 더 생착도 잘 되고 세포 내 자리를 더 잘 잡을 거다. 연골 재생이 더 잘 될 수 있다. 네, 그런 발상에서 이제 이렇게 치료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효능은 훨씬 좋을 수 있지만 개발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네, 서로 단일 세포가 서로 붙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걸 또 어떻게 잘 붙여줘야 되고 그리고 뭐 이 일정한 품질을 대량 생산해야 되니까 품질도 어느 정도 잘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 B, C, D가 다 같은 효능을 가질 수 있는 치료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셀이랑 바이오 솔루션은 그런 점에선 이제 좀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의 더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주목. 근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연골 재생에는 좀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난관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FDA의 디모아드 네. 그쪽으로 타겟팅을 해서 가는 거로는 네. 조금 더 맞아요. 효과적일 수 있겠다.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 임상 시험 결과가 좀 압도적으로 잘 나온다 하면 뭐 요즘은 조건부 허가 트랙도 있고 글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투자자분들께서 좀 조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예, 지금 저 골갈 전염 치료제 회사 관해서 이제 저희가 4개 회사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상장사는 입셀이었고 이 입셀 같은 회사도 결국 상장을 하고 이제 그러긴 해야 될 텐데 지금도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이오 사실은 뭐 바이오기업뿐만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전 업종에 있는 회사들 예를 들어 반도체도 그렇고 다 양극화죠. 네. 잘 나가는 기업들은 잘 나가고 어려운 기업들은 더 어려워져서 정말 뭐 상폐가 된다든가 아니면 도산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상황이 특히 경기가 좀 이제 둔화되면서 더욱더 갈 수밖에 없을 텐데 바이오 쪽도 그렇다면서요? 네, 뭐 이른바 뭐 스타 제약바이오기업,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뭐 셀트리온 뭐 이런 회사들은 잘 나가고 그런 기업들을 빼고 대다수는 아니지만 이제 상당수 바이오 기업들이 고사 직전에 몰렸다 이런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뭐 가장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한국 바이오 협회 자료를 보면은 네. 바이오 장비 이제 중고 마켓에 의약품 보관용 뭐 어떤 여러 설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지금 매물이 나온 건이 지금 58건 이 매물이 나와 있는데 예. 이게 5개월 전이랑 비교하면 수치가 70%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1년 전도 아니고 5개월 전. 이야, 네. 그럼 이게 굉장히 올해 들어서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이제 이 마켓에 올라오는 네. 중고 장비 이 건수가 매물 몇 개 올라왔느냐가 사실상 바이오 업황을 알려주는 바로미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좀 많이 올라왔죠. 예. 이게 좀 이를테면은 회사가 자금이 어려워지니까 뭐 우리 옛날에 어려울 때 어머니들이 뭐 금가락지 팔고 이래서 뭐 쌀 사오고 이랬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버티는 건데 그래서 뭐 임금도 주고 임대료 내고 그런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갖고 있던 자산을 이런 식으로 내놓을 정도면 네. 사람도 손을 댈 수밖에 즉 구조조정이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네. 불가피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투자 시장에 찬바람이 부니까 네. 이제 현금을 아끼기 위해서 구조조정에 이제 좀 많이 돌입을 했습니다. 바이오 플러스, 디오, 바이오니아 같은 기업들이 이제 구조조정을 공식화했는데요.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는 영업구조 재편을 단행했다고 하고요. 네. 바이오니아는 올 하반기부터 본사 인력 최대 30% 감축하는 여기는 구조조정. 이제 바이오니아는 이제 시작했겠군요. 하반기 벌써 10월 다 돼가니까. 네, 이 회사가 1992년 되게 창립된 지 오래됐네요. 오래된 회사인데 네. 이제 최초라고 합니다. 이 구조조정이요. 글쎄요. 이렇게 구조조정을 이제 좀 공식적으로 알린 기업은 그나마 좀 현금이 있는 곳이고요. 아 그래요? 네, 없는 기업은 더 심하다고 합니다. 이렇게뿐만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이제 오너들도 회사를 넘기는 경우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으네요. 그렇죠. 이제 최대 주주 변경 공시들이 요즘 바이오 기업에서 그래서. 조금 자주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또 최대 주주 변경 전후로 또 구조조정을 실시한 업체들도 있습니다. 네. 디오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로 변경이 됐는데 4월에요. 네. 여기도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백신 개발사 아이지는 본사를 서울에서 경기도로 옮겼습니다. 네. 그리고 최대 주주가 올해 초 바뀐 그 헬릭스미스가요. 여기가 네. 이제 최대 주주가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솔루션입니다. 아. 네, 여기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구조 조정을 했고요. 올리패스는 아예 상반기에 임상 개발팀을 없앴습니다. 그 시청자분들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이오 쪽의 전 분야가 다 이렇게 어렵거나 이렇게 구조조정하지는 않을 거고 특히 좀 더 어느 특정 섹터가 조금 더 이렇게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뭔가 네. 그 부정적인 쪽에 내용들이 나오는 데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어느 쪽이 좀 그렇게 안 좋습니까? 유전체 분석 업계가 음. 사실상 전부 구조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 정도로? 네. 네. 뭐 마크로젠, 테라젠 바이오, DNA 링크, 이원 다이애그노믹스라고 EDGC로 알려진 기업인데요. 여기는 네. 이제 구조 조정이 이루어졌고 대기업 계열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롯데 헬스케어라고 롯데지주 계열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올해 말에 사업 철수를 지금 검토 중이고 아예? 네, 그리고 구조 조정도 당연히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 중에 사실 원년 멤버 같은 맞습니다. 회사인데 네, 마크로젠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예. 그리고 뭐 대기업 계열사조차 뭐 구조정 들어갈 정도니까 유전체 분석 쪽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또 어느 쪽이 있습니까? AI 신약 개발사도 그래요? 좀 그렇습니다. 여기 왜냐하면 AI 붙으면 막 좀 자금 투자 받기도 좀 쉽다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네. AI를 기반으로 한 그 영상 진단, 뭐 폐암, 네. 뭐 또는 그 외 JLK 뇌졸중 예. 그리고 뭐 뷰노처럼 생체 신호를 미리 감지해서 AI가 미리 알려주는 뭐 예. 이렇게 실생활에서 응급실에서 이제 좀 사용이 가능한 네네네네. 그런 곳들은 어찌저찌 투자도 받고 이렇게 잘 나아가고 있는데요. 유닛이나 그렇고. 뷰노 이런 네. 이런 회사들은 네. 그렇게 좀 어느 정도 가는데 AI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후보 물질을 발굴해주는 그런 곳들은 아시겠지만 후보 물질 하나 발굴해서 신약 개발까지 10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곳들이 진짜 신약을 자체 개발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로 발굴을 해서 넘기는 이런 기술 이전하는 느낌이거든요. 시기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임상 시험도 이제 글로벌적으로 잘 안 하는 상황이고 또 이 사실 AI 신약 개발 이쪽이 또 보면은 아직 그 개발 연구가 좀 더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 그 시대가 완전히 오진 않았다. 아, 조금 이제 아직 이른 게 초창기니까. 네, 예. 네 그런 말도 있어서 네. 뭐 이쪽은 뭐 핵심 인력이 뭐 이탈을 하고 뭐 본점을 옮기고 이런 경우들이 좀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아침에 이제 조간신문 이제 여러 군데 보던 중에 어떤 기사가 하나가 어느 신문에 한 기사는 이제 구글이 네. 뭐 사실 저야 뭐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네. 구글이다 는 정도만 기억이 나는데 알파폴드 예 신약 네. AI 신약 개발하는 그 맞습니다. 네. 일종의 플랫폼이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신약 개발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네. 일종의 이제 기술적으로 백업을 해주는 도와주는 이제 그런 식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게 뭐 빅파마들하고 뭐 대규모 우리 단위로 조 단위로 맞습니다. 막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다는 얘기 듣고 맞습니다. 그 구글뿐만 아니라 아마존 뭐 심지어 엔비디아 이런 데들도 그런 식의 AI 신약 개발 관련된 솔루션이나 네.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빅파마들이랑 그 제약 쪽이랑 이렇게 연결하고 뭐 제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워낙에 현금이 많으니까 네. 가능한 얘기고 우리 AI 신약 개발하는 스타트업 같은 회사들은 자금력도 좀 시원찮고 시간도 좀 걸리는 문제고 아직 시장이 열리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참 어렵다 이 말씀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AI 신약 개발이 그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하나가 이제 빅데이터,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느냐. 그게 이제 신약 유닛이나 항체 물질. 뷰노 같은 데 그런 데가 그렇게 되는 거죠. 약간 이제 데이터를 그쪽은 많이 보유하고 있죠. 예. 근데 그것보다 훨씬 많이, 왜냐하면 항체로 개발될 수 있는 어떤 후보 물질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의 싸움 하나. 두 번째는 그냥 신약 그 개발, 그냥 프로그램을 잘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중에서 네, 이제 네. 좀 효율적으로 이제 일의 속도를 높이는 거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사실 이 뒷단에 있는 프로그램 잘 만드는 거는 많이들 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내 대다수의 AI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고 이 앞에 관건은 이제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사실상 이 AI 신약 개발을 뭐랄까 성패를 가름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니신이 볼파라를 인수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군요. 그 데이터 네, 때문에. 데이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어떤 비상장사 기업은 투자 유치를 상당히 많이 받고 또 지금 막 그 빅파마들로부터 러브콜도 막 받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상장사예요? 비상장사인데 여기가 이제 이 앞단에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이제 많이 확보할 그 기틀을 다진 플랫폼이어서 그래서 이곳은 또 엄청 그 수주를 맺고 싶어하는 기업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기는 돈이 막 몰리고 투자금도 네, 몰리고 네, 또 대부분의 신약 개발사들은 뭐 돈이 말라서 뒷단, 이제 네. 고사 직전이고 네, 이렇게 양극화가 되는 거군요. 네.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이제 시청자분께서 그런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야? 라는 궁금증들을 가지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상당히 많은 바이오 회사들이 이렇게 어려운 이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단순히 돈 문제 정도로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외부 자금 조달이 이렇게 많이 끊기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뭐 바이오 기업의 IPO 문이 조금 많이 좁아졌다.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네. 요즘 같은 경우 비상장사들은요, 기술 이전 이력이 없으면 그 신규 투자는 물론이고 후속 투자 받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요. 예. 상장사 경우도 뭐 유증이나 전환사채 같은 걸 뭐 발행하면 되긴 하지만 뭐 이제 선택의 여지는 비상장사보다는 좀 넓지만 요즘은 또 이것조차도 시비 발행도 사실 유증이랑 이런 것도 좀 어려워졌다. 그러겠죠. 이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앞으로 1년 동안 살아남을 현금을 미리 마련을 하지 않으면 상장사일지라도 구조조정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즘에 괜찮은 데들은 결국은 현금이 좀 있는 회사들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그 실제로 한 업계 관계자분은 현금이 있는 바이오텍은 주가가 되게 잘 올라가고. 오르는데 없는 기업은 계속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투자받기 어려워지고 뭐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분 말씀을 우리 투자분들한테 이제 그대로 옮겨드리면 결국은 바이오 회사들 투자를 하실 때는 재무제표 들어가서 보실 때 현금 이 부분들 얼마나 갖고 있는지 유보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현금 흐름표에서 영업 현금 흐름이나 또는 재무 쪽의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데 네. 결정을 하시는데 꼭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현장에서 참 중요한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석정 기자와 함께 바이오 네. 얘기 쭉 살펴봤습니다. 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백종원 도번코리아 상장 준비 다 이슈, 더번코리아 증권신고서 토파보기, 피트, 시총 4천억. 이야, 딱 재밌다. 네, 더번코리아가 금융위원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궁금해지네요. 진짜 이 4천억을 받을 수 있을런지. 우리나라가 외식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쵸? 안 쳐준다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의 글로벌한 외식기업이 없죠. 사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대표 외식업체, 상장업체 말해봐.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과연 비교기업을 뭘로 삼았을까 궁금했는데 여기 이제 다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봅시다. 더번코리아 9월 5일 날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고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코스닥 시장이 아니라 유가증권 시장에 도전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죠. 자, 이제 그 증권신고서를 보면은 사업의 위험, 뭐 경제 위험, 쫙 위험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기업의 개요에 대해서 쫙 나오고 내가 어떤 기업하고 비교해야 될까 해서 비교 대상 기업을 산정하고 비교 대상 기업의 PER 그리고 이 지금 상장하려는 회사의 EPS 곱하기 PER이면 주가잖아요. 그래서 적정 주가가 산출이 되고 그 적정 주가를 바탕으로 공모가를 산정해 주세요 하고 기업들에게 내밉니다. 그게 증권신고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위험이 있는데 가나다라마와사 아자차카 타파하 끝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거로 또 해야 되잖아요. 건어더러 머버서 그렇죠? 건어더러 머버서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이 많은데 우리는 도대체 이 위험이 이렇게 많은 거를
살펴보고 도대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건가 일단 의문입니다. 주식이란 게 위험 자산이잖아요. 일단 그 기업이 처한 그 기업의 섹터 내의 위험 말고도 그냥 전체 세계적인 위험, 그 경제 위험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이 가나다라만 봐서 타이틀만 보세요. 일단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증시 변동 위험이 있다. 이거는 어느 기업이든 마찬가지겠죠. 어느 기업이더라도 글로벌 경기 침체가 와서 2008년처럼 서브프라임 위기가 와버리면 다 무너져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 나를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탑다운 방식이에요. 거시경제 위험부터 쫙쫙쫙 내려와서 더본 코리아가 있는 그 섹터 위험까지 가요. 자, 민간 소비 심리 위축 및 외부 충격 등의 영향을 받을 위험. 나입니다. 그래서 쫙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 들어가셔서 더본 코리아 치시면은 증권신고서랑 지금 감사보고서들 올라와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투자를 하세요, 꼭. 자, 다를 갑시다. 다는 다 넘어갔네요. 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의 성장성 관련 위험입니다. 예, 여기 있네요. 그리고 이게 진한 글씨로 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지금 화면으로는 큰 차이가 안 보일 거예요. 진한 글씨로 하는 게 거기서 저기 한 거죠. 강조한 거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하나씩 읽어볼게요. 외식 시장은 내식이라는 대체제가 존재한다. 그렇죠? 외식을 안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 돈을 아끼려고 집에서 해 먹어버리면 그게 위험이다. 뭐 지금 실제로 그러고 있죠. 자영업자분들이 힘들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집에서 그냥 어떻게든 막 냉장고 파먹기 해가지고 파먹고 외식 참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그런 게 위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라로 가겠습니다. 라, 산업 내 경쟁 심화 위험. 여기 보니까 2021년부터 매년 약 581개의 가맹본부와 약 468개의 신규 브랜드가 등록된답니다. 네, 외식 산업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아요. 그거 감안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로 가겠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마는 신규 창업 수요 감소 위험. 호텔 사업이 나왔네요. 자, 신규 창업 수요 감소 위험. 그리고 관광 수요 감소 위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 그 호텔 산업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뒤로 한 번 더 넘어가 봅시다. 중간에 잘못 껴놨을 수도 있어요. 네, 잘못 껴놨을 수도 있고. 마신규 창업 수요 감소 위험. 자, 이것도 그렇죠. 지금 이제 가맹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가맹점주분들이 꺼리게 돼요. 막 언론에 나오잖아요. 막 한지 몇 달 만에 사업을 접고 투자한 돈 다 날렸다 이러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해볼까 하다가도 야, 이런 시기에 내가 대출 받아서 이거 가맹점 사업 프랜차이즈 하는 게 맞아? 망할 것 같은데? 그럼 안 해버리면 더본 코리아는 가맹점 사업을 하는 사업 구조인데 안 되겠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관광 수요에 관한 위험. 왜냐하면 이게 더본 코리아가 지금 제주도에 호텔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텔 사업은 국내 관광객의 관광 수요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도 위협이고요. 4. 다양한 유통 채널 등장에 따른 위험. 이것도 왜 그러냐면 이 지금 더본 코리아가 이 간편식을 또 팔고 있거든요. 대형마트, 편의점,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형태의 유통 채널이 등장함에 따라 수요층이 분산돼 버린다. 그것도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R로 가보겠습니다. 시장의 변화 대응의 지연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외식 산업이 트렌디하게 변하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 못하면 수익성이 악화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거 지금 한 반 왔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위험이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한 기업이라도 따지고 했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이 수많은 위험들을 한 번씩 파악은 해보고 있는가? 한 번도 아마 파악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자, 다브랜드 전략 관련 위험. 자, 왜냐하면 다브랜드. 백종원 씨를 좀 욕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거 욕하는 거잖아. 뭔 놈의 브랜드가 저렇게 많아. 자신도 못 외우겠다. 그렇죠? 25개 브랜드를 구축 운영하고 있어서 운영 효율성의 지속이 어려울 가능성. 자신들도 인정하고 있네요. 지금 다브랜드 전략이 위험하다는 거. 차, 가맹점 사업자 관리의 위험.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금 그 영화 극한 직업에서 보셨잖아요. 극한 직업에 통닭집이 막 잘 돼서 막 갔는데 그 통닭집에 막 그 조폭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막 사고를 치니까 본사에 전화가 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따위로 관리를 해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맹점 그 사업 그 사장님들이 제대로 안 해버리면은 누가 욕 먹겠어요? 백종원 씨가 욕 먹습니다. 그렇죠? 가맹점 사업자 관리의 위험이 있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더 스피드를 내보겠습니다. 자, 카 원재료 가격 변동 위험. 당연하죠. 환율 및 국제 고물 가격 영향을 받고 해상 운임 영향을 받습니다. 타 원재료 수급 위험. 통제가 불가능한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원재료 가격의 변동폭이 넓고 예측이 어렵다. 그렇죠? 이게 어렵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파하. 그렇죠? 파 외주 생산 관련 위험. 자, 지금 OEM, ODM 주고 있는 게 많아요. 이것도 그렇죠? OEM, ODM 업체가 잘못 만들었는데 소비자들은 OEM, ODM 업체가 언제 어떻게 알아요? 누가 욕먹겠어요? 결국에 또 백종원 프랜차이즈가 욕먹습니다. 자, 하 식품위생 관련 위험. 이것도 심각하죠. 안전사고가 만약 발생이 되면은 엄청난 이미지 타격이 있습니다. 자, 이런 위협이 있고요. 야, 이런 위협 다 생각하면 사업도 못하고 주식도 못하죠, 사실. 자, 이제 거로 갔습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제 관련 위험. 그렇죠? 해가지고 여기 진한 부분. 가맹사업법 및 그 시행령은 2024년 중 개정되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충분한 협의 없이 필수 품목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충분히 명시하지 않고 거래를 강제하면 가맹사업법상 거래 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가맹점주랑 가맹점주 가족분들에게는 좋은 건데 회사 입장에서 안 좋죠. 이게 항상 그래요. 기업의 그 지금 마진하고 복지랑 완전 별개예요. 가맹점 사장님들이 되게 좋잖아요. 마진이 크고 그러면 이제 회사가 돈이 안 남습니다.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이 회사에는 위협이다. 그리고 너로 가겠습니다. 이제 너 더만 남았어요. 너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이유. 지금 B2B 유통시장 진출도 했고요. 온라인 자사몰 운영 이런 것들을 합니다.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되면은 그렇죠. 고정비와 설비 투자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더 마지막이에요. 더 해외 진출 관련 위험. 자, 해외 영업 상황에 따라 해외 진출 속도가 당사의 계획 대비 지연될 가능성이 블라블라블라 있어요. 지금 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해외에 있는 지금 백다방, 그리고 저기 짬뽕집 저거 홍콩 반점 그거 관리 좀 해달라고 댓글 엄청 달렸죠 그때. 그렇죠? 얼마 전에 긴급 점검 갔을 때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사업의 개요를 좀 볼게요.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업의 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사 프랜차이즈가 있고요. 가맹점, 고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대가로 이런 물품 공급 대가나 로열티를 받고 브랜드 로열티 받습니다. 그리고 뭐 운영 매뉴얼 운영 지원해주고 광고 홍보 판촉 행사 이런 걸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받는 로열티나 비용 이게 수익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본코리아가 여기서 쫙 해놨는데 가맹점 신규 오픈이나 가맹점 개설할 때 결국 받는 돈이에요. 가맹금이라던가 로열티라던가 이런 거를 받는 거다. 예, 서비스를 해주고 이런 게 지금 저기 돈입니다. 자, 브랜드를 볼까요? 브랜드 뭐 다 아는 건데 저 모르는 것도 있네요. 이 미정국수 안 먹어봤어요. 백다방, 홍콩 반점, 백보이, 역전우동, 롤링파스타, 제순식당, 백종원의 쌈밥. 저는 사실 이걸 좋아했는데 이게 맨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이게 많이 쪼그라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일 말이 많던 그때 긴급 점검했던 데 있죠. 여기도 본인도 인정했잖아요. 이거 사실 전바점 이거 힘들다 이거. 이게 무슨 자신만의 레시피를 개발해서 사장님이 엉뚱한 걸 만들고 있다고. 그 막 탕수육이 딱 들었는데 탕수육 떡처럼 다 붙어 있잖아요. 짜장면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약간 25개 브랜드라고 했는데 엄청 많아요. 한신포차, 홍콩분식, 거투옥, 서멸식당, 백스비어, 백절판 이거 다 만든 거. 요즘에 가장 논란이 됐던 연돈 볼카츠 있죠. 고속우동도 있네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런 수많은 브랜드들 운영하고 있고요. 25개, 25번째가 퀵반이군요. 아직도 저도 접해보지 않은 것이 반이 넘네요. 자, 어쨌든 25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아까 말한 대로 다 브랜드 전략이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가맹점 수 이게 중요하겠죠. 가맹점 수 제일 많은 거 봅시다. 2024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지금 제일 많은 거 백다방이네요. 야, 백다방 1,500개나 있어요. 1,449개. 자, 그 다음에 백다방은 음료수니까 먹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거 봅시다. 역시 이거죠. 홍콩 반점이 282개.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홍콩 반점이 먹는 것 중에는 제일 많은데 저게 전바점이 이게 관리가 진짜 힘들어, 중식이. 그래가지고 백종원 씨가 이 디스플레이를 거기다 주방에다 다 달아줬잖아요. 계속 그 레시피 나오는 거. 근데 그 뒤로 바뀌었는지는 지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이나 이런 거에. 지금 보니까 얼마나 늘었을까요? 2022년도에 홍콩 반점이 그대로였네요.
2021년도에 236개였네요. 2021년도에 236개였다가 2022년도에 30개 정도 늘어서 269개, 2023년도에 278, 2024년도 상반기 282. 홍콩 반점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어요. 저게 이제 전바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과제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전체로는 백다방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먹는 걸로는 홍콩 반점이 많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유통사업을 하는 게 이겁니다. 그거를 이제 밀키트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홈쇼핑, 창고용 매장,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 SSM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략을 말하고 있고요. 자, 저런 것들도 아까 그 위협이 있겠죠. OEM, ODM으로 맡길 텐데 욕은 결국에 프랜차이즈가 먹는다. OEM, ODM 관리 잘해야겠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텔 사업을 하고 있죠. 자, 더본 호텔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4층짜리 건물이네요. 그렇죠? 색달로 18, 호텔 더본 제주. 뒤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12,000원짜리인가요? 그렇죠? 12,000원짜리. 이 제주도 호텔 조식 뷔페 측은 상당히 싸죠. 저게 아마 4성급으로 알고 있는데 조식 뷔페 가격이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호텔 안에 또 자신의 브랜드들을 이렇게 넣었어요. 본가도 있고 이렇게 여기 넣어가지고 같이 백다방 밥연구소인가요? 이런 것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입점을 시켜가지고 호텔과 같이 커가는 호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죠. 또 마지막인데요. 이게 뭐 많이 나왔잖아요. 시장에 항상 축제가 열릴 때 불만이 많았잖아요. 막 무슨 전 이렇게 2조각 주고 그걸 10,000원을 받아먹고 그렇죠. 그래서 시장도 죽고 결국 소비자도 떠난다 해가지고 백종원 선생님이 들어가가지고 살리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여기 대표적으로 예산시장을 해놨습니다. 그 예산시장에 들어가가지고 예산시장이 이렇게 사람이 많게 뭐 물론 이거 너무 극적인 거를 해서 그러는데 파리가 한 명도 없다가 사람이 이렇게 시끌벅적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예산 맥주 페스티벌을 최초로 개점하여 3일간 25만 명이 방문당했다. 백종원의 영향력이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꺼져가는 시장에 가가지고 확 살려내는 사업, 요것도 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볼까요? 자, 봅시다. 이 뭐에서 지금 매출 실적인데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거 뭐예요? 덩어리가 큰 거 보세요. 덩어리가 가장 큰 거. 덩어리가 가장 큰 게 제품 매출이죠. 제품 매출이 덩어리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직영점, 그리고 로열티입니다. 그리고 가맹비 순이고요. 그러니까 매출이 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직영점에서 팔리는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은 그냥 떼어서 파는 거고 제품 매출은 자기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마진이 더 높죠. 로열티, 가맹비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손익계산서를 한번 볼까요? 네, 손익계산서. 이거 매출이군요. 유통사업, 호텔사업까지 쫙 있고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손익계산서입니다. 일단은 28기부터 쭉 보면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반기까지 나왔죠. 상반기가 이제 하반기에 상반기만큼 나온다고 하면은 제30기 작년을 뛰어넘게 됩니다. 일단 매출액이.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요. 영업이익도 지금 꾸준히 늘어서 28기에 비해 2년 전 2021년도에 비해 2023년도가 일단 영업이익이 2배로 늘었습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네, 옛날에 SNS에서 패러디한 그림인데요. 그냥 설탕을 들이붓는 그림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입니다. 공모가가 심심해요? 해결법 간단해요. 설탕 왕창 부으면 되지요. 이분을 좋아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듣고 싶은 얘기를 근거 있게 해주시거든요. 오늘도 그런 근거들 통해서 시장 흐름 한번 진단을 해볼게요.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본부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닥은
아주 조금 상승 전환했고요. 네. 코스피도 낙폭을 줄여는 가고 있는데 그래도 네. 안심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말을 앞두고 뉴욕 증시가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최근의 조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저에게 참 한국장이 미국 시장을 쫓아가는 경향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미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을 들여다보는 입장에서 미국 시장이 지금 이 조정이 그렇게 뭐 계속 장기화될 조정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결국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의 어떤 그 흐름 자체가 경기 침체냐 아니냐라는 어떤 이런 논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금리를 얼마나 많이 내릴 건가,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시장은 변동성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시간이 좀 지나갈수록 좀 안정을 찾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벤트가 일어나기 전이니까 이런 변동성이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9월 18일이잖아요. 예. 그 이후에는 좀 안정을 찾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를 앞둔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다. 장기화할 조정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첫 번째는 경기 침체 부분 그리고 금리 인하 뭐 어느 정도 할지 이것에 따라서 증시 영향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 위주로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요. 연준 2인자의 빅컷 염두에 둔 발언이 이 시장이 모르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내포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나오면서 또 우려감이 커졌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사실 뭐 그런 거죠. 이제 금리를 너무 빨리 내려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경기 침체 가능성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금리를 좀 많이 올렸죠. 네. 예, 급격히 많이 올렸었죠. 예, 그렇죠. 우리가 빅 스텝, 뭐 자이언 스텝, 뭐 이런 것들 계속 나오면서 특히 2022년 3, 4분기 이때는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차원이다라고 해석이 되면 뭐 0.25%를 내리던 0.5%를 내리던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오느냐 이제 이번 주에 또 나오죠. 예. 예, 그 숫자가 만약에 이제 앞자리 수가 2자를 계속 보게 되면 아마도 이제 시장은 좀 환호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금리를 내려주는 속도가 경기 침체와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의 어떤 변동성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0.5를 내려주거나 0.25를 내려주거나 저희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사실 이 이벤트만 지나가고 나면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도표에 올려드린 건 뭐냐면 만약에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내리면서 0.25씩 내리거나 뭐 0.5를 내리거나 어쨌든 간에 짧은 기간에 1.5%를 내려줘 버리면 이건 굉장히 빨리 내리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더하기 2% 하면 4%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에서 1.25%, 1.5% 내려주면 그 4%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내린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모르는 경기 침체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냐. 예.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런 이벤트가 일어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은 거고요. 또 만약에 금리를 빨리 내려줬다고 칩시다. 이랬을 때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발해서 또 올라가게 되면 이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숫자들 나중에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를 내려주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은 지금 계속 낮게 나오면 시장은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접어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내려주는 이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그 인플레이션 수치에 맞춰진다면 그렇게 침체로 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본부장님 말씀에서 주목한 단어는 이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아니에요. 네. 네.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원래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이제 이걸 자꾸 지금은 아니냐를 보냐면요. 이제 금리를 처음으로 내려주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나서 12개월 동안의 경기 침체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미국 증시는 보통 15%, 20% 올라요. 근데 이제 금리 내려주기 시작해서 12개월 안에 네. 경기 침체가 오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마이너스 10%, 15% 빠집니다. 예. 확인의 다른 네. 모습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5%, 20% 오를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드리는 거고요. 근데 뭐 2년이 지나고 나서 3년이 지나고 나서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 지표를 보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걸 보죠. 장단 금리차 역전 현상. 네. 예. 10년 마이너스 2년이 계속 지난 2년 2개월 동안에 마이너스였다가 네. 이제 플러스 전환했다. 과거의 역사상 이게 플러스 전환을 하고 나면 한 6개월 안에 경기침체 오더라. 90%의 확률로서. 그러니까 이제 6개월 안에 경기침체 온다. 그러니까 빠져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칙으로 봤을 때 그래 왔으니까 네. 그럴 것이다. 네. 뭐 이런 예상들. 맞아요. 근데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장단금리차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장단금리차 역전하고 나서 보통 은행권의 대출 성향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예대 마진이 줄고요. 네. 대출해주고 싶지 않은 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장단금리차 역전이 되고 나서 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또는 급격하게 상승률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경기 침체랑 연결이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지표를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빨간색을 보시면 이게 올라가는 구간이잖아요. 예. 저렇게 쭉 올라가는 구간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죠. 예. 언제 오냐면 급격하게 빠질 때 옵니다. 아, 그렇네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겨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2.9% 상승률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언제까지 올라가냐면 두 자릿수 상승률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걸리면서 두 자리 상승률까지 갈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과거 보시면 경기 침체가 안 온 굉장히 긴 기간 보시면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이 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쭉 가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10%의 상승률 넘게 올라갔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빠지기 시작할 때 경기 침체가 옵니다. 그럼 아직은 지금 요 빨간 줄의 길이를 봤을 때 네. 여력이 좀 남은 거네요. 많이 남았고 많이 남았고 얼마나 또 걸릴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저 숫자가 지금 2.9%인데 네. 10% 본다 먼저. 그리고 나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경기 침체 온다. 언제일지 모르는 거죠. 그건. 예. 그래서 은행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통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는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생산성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경기 침체에 있어서 생산성이 왜 중요하냐면요. 고용 지표가 경제 성장률을 얘기해 주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게 요즘에는 뭐냐면 이 인터넷이 들어오면서부터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서 한 사람이 생산해내는 양이 높아진 거죠. 자, 저기 보시면 이 기울기가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올라가다 갑자기 인터넷이 딱 시작되고 나서 네, 가파르게 확 달라져요. 올라갔죠. 아, 그러니까 인터넷 시작되면서 업무 효율이 더 탄력받아서 좋아졌다라는 그렇죠. 그런 수치인 거군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네. AI가 예. 저 각도를 또 높여줄 겁니다. 아, 예. 네.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고용 지표보다는 뭘 봐야 될까요? 뭐 결국은 고용 지표가 아닌 다른 걸 봐야 된다. 예, 그게 생산성 지표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내려놓는 게 맞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기술주들 흐름 보면서 네. 나스닥 밸류에이션 이런 거 같이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뭐 반도체라든지 AI 이런 업종의 투자 타이밍과 전략을 좀 다시 모색해보자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작년 1년 동안에 뭐 최근 7월이 되기까지 전까지만 하더라도 1년 동안 딱 놓고 보시면은 뭐 1년 반까지도 거의 뭐 매그니피센트 7 대형 기술주, 예. 뭐 반도체, IT 이게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2년 반 만에 피봇이 일어나고 금리를 내리니까 여기에 관련된 못 올랐던 종목이나 업종들을 들여다보자 이런 개념으로서 다른 종목들을 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혁신 사이클이 어디서 오고 있냐? 결국 AI에서 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주를 완전히 버리는 전략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나스닥에 있어서의 어떤 매력도를 한번 짚어볼게요.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내년도에 경기 침체라든지 어떤 경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익 증가율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요. 내년도에 얼마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냐면 19%, 18%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익이 없다, 증가가 없다라고 계산하고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나스닥이 적정 가치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미 벌써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다 반영해 놨다. 그래서 이제 금리만 내려주기 시작하면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또 제대로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매그니피선 세븐이라고 하는 종목들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들여다보면요. 글쎄요. 저희는 아직까지도 네. 이 종목들의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이제 애플이 또 치고 올라요. 다음 장을 좀 넘겨주시면은, 그러니까 애플 같은 매력도가 지금 오늘 또 중요한 그 이벤트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애플 16 플러스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요. 앞으로 이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바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트로 보면 저희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 M7의 주가의 흐름 자체가 저렇게 보시면 바로 이제 지금이 바닥이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니면 조금 더 떨어져서 W자를 만드는데 전 저점보다는 높은 저점.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추세. 네. 근데 이제 저기 파란색 보면 이제 바로 내려가는 이 추세.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더블탑 만들었고 이제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글쎄요. 저희는 지금 숫자를 들여다봤었을 때 그리고 이제 이 AI 사이클이 뭐 끝난 것도 아니고 물론 좀 쉬어갈 수는 있으나 한 30%밖에 안 왔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W자 그리고 두 번째 바닥은 첫 번째 바닥보다 높은 저점을 만들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뭐 M7 종목들이 변동성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유 본부장님, 그러니까 글로벌 자산 본부에서 보는 이 관점은 펀더멘털적인 매력도가 아직 크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 시점에서 대형 기술주를 다 매도하고 좀 보수적인 전략으로 가는 것보다는 여전히 뭐 AI 사이클에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는 흐름에 대해서 주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M7 기술주도 짚어봤고요. 이제 11월에 미국 대선 또 있는데 최근에는 해리스와 트럼프 아주 접전이다, 경합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해리스 당선 시나리오에 관련해서도 주목이 많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 약간 우클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는 거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이거에 따라서 증시 어떻게 연동될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맞아요. 8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8년 전. 예, 네.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을 때 네. 다들 큰일 났다. 예, 그러면서 네. 시장이 급락을 했었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법인세를 21% 떨어뜨려 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4년 동안에 증시가 좋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반대로 보시면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은 뭐 좋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올리면 당연히 시장 안 좋죠. 그렇죠. 예, 좋을 수가 없죠. 28까지 오른다고 그렇죠. 얘기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숫자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이제 올린다고 친다 하더라도 2025년까지는 못 올려요. 예, 이제 법안이 끝나고 나서 이제 통과시키고 하고 그러면 네. 2026년부터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숫자를 계산해 보면요, 장기적으로 미국의 기업들, S&P 500의 기업들의 자기자본 이익률 ROE를 한 2.3%포인트 정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요. 또 나스닥으로 계산하면 한 2.7%포인트 낮춰주는 효과입니다. 크죠. 사실 네. 뭐 네. ROE의 10몇 프로, 전체 ROE의 10몇 네. 프로나 되는 수준인 거죠. 네. 그래서 상대적인 매력도를 뚝 떨어뜨립니다. 네, 어쨌든 이걸로 계산했었을 때 저희가 판단하는 그 올해 연말의 지수 만약에 통과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S&P 500이 5,400이에요. 딱 지금 지수 때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나스닥이 18,344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지수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반영을 많이 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미래의 어떤 기대 가치는 떨어진다. 매년 한 10% 이상, 15%에서 20%의 기대 가치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연간 단위로 겨우 한 10% 정도의 기대 가치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계속 들여다볼 거고요. 근데 그게 쉽게 통과가 될까요? 그건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예. 네, 당선 시에 이런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좀 이것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 나가 봐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요. 네. 해리스가 전기차 의무화지지 안 한다. 뭐 이런 외신이 있던데 단수 선거 전략일지 네. 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거 머리 아픕니다, 사실. 예,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슈로서 진짜 급선회하는 건지 예. 궁금해서요. 만약에 이게 의무화 지지를 하지 않는다라는 케이스가 되면 당연히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테슬라 주가가 금요일 날 8%, 9%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표를 하나 좀 올려주시면은요. 예. 이게 바뀔까요? 볼게요. 예, 대세인 거죠. 즉 EB로 바뀌는 거는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지지를 한다, 뭐 법안이 통과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결국은 지금 뭐 지난 25년 동안에 전 세계 인구가 30%나 늘었더라고요. 예, 그만큼 지금 온난화 현상 또 다시 덥잖아요, 밤에. 글로벌 전기차화는 당연한 수순이다. 그리고 성장률이 지금 어떻게 예측이 되고 있냐면 27% 성장률. 네. 높은 숫자죠. 네. 저런 숫자가 아마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물론 해리스가 당선이 돼서 지지를 안 한다 그랬을 때 일시적인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으나 그렇지만 전기차에 대한 어떤 판매량의 증가는 매년 20% 이상이다. 그렇다면 성장 업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누군가는 안도하시고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9월, 10월 좀 약세장이잖아. 우려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죠. 네. 그럼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전략을 이쯤에서 조금은 수정을 해도 될 부분이 있을지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 네. 크게 제가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몇 주 동안에. 우선 첫 번째는요. 그 IT 업종에 대한 투자를 하지 말자가 아니고요. 그중에서 약간의 좀 변화를 시키자. 어디에 변화를 시키냐면요.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금 투자 증가율이 얼마나 늘어날 건지 한번 테이블을 올려주시면은 과거에는 7%대 성장률에서 이제는 11.3%대 성장률로 크게 확대가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걸 감안한다면 IT 업종 안에서 저희가 여태까지는 하드웨어 쪽을 80%, 소프트웨어를 20%만 투자를 하는 전략을 펴왔었다면 네. 이제는 다음 장 넘겨주시면 하드웨어 쪽을 많이 줄이고요. 소프트웨어 쪽을 많이 늘리는 전략. 그렇지만 그래도 반반. 예, 그 정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적절하게 좀 구분해서 절반 정도씩 투자하는 전략이 좋겠다. 그렇지만 네. 여전히 IT 위주의 투자는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IT가 지금 60%로 좀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한 5% 정도가 어디로 가 있냐면 주택건설 쪽으로 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장을 좀 넘겨주시면은 금리에 민감한 업종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전기차나 전기차 부품,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그 다음에 고유적인 어떤 금리 민감한 업종은 주택건설입니다. 네. 물론 금융주도 민감한데 저희는 1%밖에 투자 안 하죠. 펀더멘털적인 매력도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금리 민감하고 고유의 어떤 산업이라고 하면 주택건설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중을 10% 정도 가져가는 전략은 적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가지는 소프트웨어와 주택건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전히 IT 위주의 투자는 유효하다. 이 비중 조절된 가운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비중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건설, 주택, 소비 쪽에 어떠한 비중을 싣고 있는지도 확인하시면서 포트 전략 한번 재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9월 9일 월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이제 관심 있게 좀 볼만한 그런 업종이 어디가 있는지 좀 시야를 좀 넓혀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올 상반기는 이제 반도체, AI 관련주들 앞서 이제 유동원 본부장께서 이제 다양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그런 쪽이 당연히 주도주였고 시장을 이끌어 갔죠. 그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나갔었다라고 본다고 하면
하반기 들어서 분명히 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이 반도체 또 AI 관련주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라고 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관심이 조금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주가도 실제로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하반기 들어서 시장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게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 2차 전지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이 세 업종들 그러니까 반도체와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이 2차 전지 이 세 가지 섹터들의 대표주들을 중심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의 이 주가 흐름들을 한번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 색깔이 이제 하이닉스입니다. 뭐 당연히 상반기는 이렇게 연초부터 그냥 뭐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그런 상승 랠리를 보여왔고 그게 이제 6월 말을 고점을 해서 뚝 떨어져서 좀 상당히 좀 낙폭이 좀 큰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 가운데 있는 군청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감색이죠. 유한양행 이쪽 같은 경우는 그 하반기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상반기 때까지는 계속 그냥 고만고만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제일 밑에 오렌지 색깔입니다만 계속해서 좀 기어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사실 제일 안 좋았죠. 그러다가 하반기 7월 달 넘어서면부터 이제 머리를 좀 치켜 올리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흐름이 하반기로 넘어와서 똑같은 종목들의 하반기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완전히 바뀌죠. 보시는 것처럼 유한양행이 이제 바이오주를 대표해서 이제 유한양행이 이제 완전히 이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8월 달 들어서 눈에 띄게 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역시 6월, 7월 고점을 찍고 횡보를 좀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내려와서 계속해서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 때 급락을 했다가 V자 반등을 꽤 하긴 했습니다만 다시 좀 내리막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LG에너솔루션은 이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는 꾸준한 흐름 보이다가 8월 넘어서 8월 한 초중순쯤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하반기 들어서는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이 바이오와 2차 전지주들이 시장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각에서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주는 이제 사실 고점을 찍었다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뭐 기사 한번 보면은 엔비디아 고점론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게 주가가 2분기에 147% 올랐던 게 작년 2분기 이렇게 올랐던 게 올해 2분기에는 11%밖에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했을 경우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지난 또 금요일 날에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반도체 AI 관련주들의 어떤 이제 주도권이 완전히 이제 바이오와 2차 전지 쪽으로 왔다고 봐야 되는 거냐? 주가상으로 보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이 2차 전지나 바이오 쪽은 사실은 좀 약점이 있습니다. 먼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일단 수치가 안 나온다는 게 가장 큰 약점입니다. 2분기 실적까지 일단 확인된 걸로 보면 사실은 영업 적자도 굉장히 크게 났고요. 매출도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런 실적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쪽, 배터리 쪽, 전기차 쪽에 대한 이 어떤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좀 주춤하거나 좀 제자리 또는 약간 퇴보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속도 조절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2차 전지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정말 이제는 지금이 바닥권이니까 이제 들어가도 되겠다. 이게 이제 향후의 주도주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깨름칙한 측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바이오 쪽도 사실은 좀 마찬가지인데요.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게 주가가 사실은 오르고 있기는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주들 주가 오르는 종목들이 사실 좀 제한되어 있는 게 좀 약점입니다. 오늘 앞에서 이제 인사이트 시간에 석정 기자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 종목 간 차별화 현상이 너무 심한 거죠. 그러니까 현금 여력이 좀 있고 실적이 나와서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들어오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좋고 상당히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주가가 별로 안 올랐다고 그래서 좀 들어가기에는 너무 이제 위험성, 리스크가 크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이렇게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로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는 반면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일종의 뭐 각계약진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되는 데들만 되고 안 되는 데들 안 되는 이런 차별화 현상이 좀 굉장히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어서
저평가됐다고 해서 바이오주들을 덜썩 사는 이런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좀 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언론에서 나오는 뭐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가 좀 좋아질 것 같다, 뭐 기술 이전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만 놓고 보기에도 상당히 좀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주가가 또 급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금이 있느냐라는 부분들, 영업이익이 나느냐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시고 이 바이오주들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상반기에 주가가 별로 안 올라서 저평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도 적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모멘텀이 있는 어떤 업종이 어딜 것이냐. 이제 여행주를 좀 그래서 준비를 좀 해본 건데요. 왜냐하면 여행주가 지난주에 펀드 수익률을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이제 네 번째인데 타이거 여행 레저라는 이 ETF 상품이 2.1%가 올랐습니다. 상위 탑5 전에 4위인데 여기 이제 1,000억이 넘는 돈이 좀 들어가 있는 수탁장구와 이런 종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 레저 쪽이 최근에 좀 살아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행주가 상반기에 굉장히 안 좋았고 특히 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던 여름에도 수혜를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여름 휴가철 수혜가 좀 기대가 됐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악재들이 쏟아졌죠. TMF 사태 터졌고 또 일본이 또 대형 지진이 또 발생할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가 좀 계속 있었고 또 태풍이 계속 좀 불어오다 보니까 여행을 가게 휴가 때 뭐 일본이나 이런 데로 여행 가기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행주들 2분기 실적 내용을 좀 보면은요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일단 이런 상황에서 주요 여행주들의 이 종목 흐름부터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종목이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 보면은 8월 말에 뚝 떨어졌다가 좀 반등을 그래도 꾸준히 좀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뭐 또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이고 이게 이제 결국은 여름 휴가철 기대감이 있다가 TMF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계속 주가가 흘러내렸던 모양인 거죠. 그다음에 다음 종목, 두 번째 종목인 모드투어도 보겠습니다. 모드투어는 하나투어에 비해서 반등을 더 못하고 옆으로 좀 기고 최근 들어서는 또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노랑풍선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노랑풍선은 모드투어보다는 좀 난데 여전히 횡보하는 8월 5일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크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여행주들이 주가가 이렇게 썩 좋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실적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악재들이 결국 2분기에 부진한 실적으로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을 내기는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0% 가까이 줄었고 모드투어나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의 큰 폭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워낙에 나빴기 때문에 주가도 이렇게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행주들의 다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표 한번 가볼까요? 일단은 당장 다음 주에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18일까지긴 한데 잡으면 최소 5일이고 길게 하면 최장 9일 정도의 연휴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휴가를 한 이틀 정도만 내면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 10월에는 이렇게 모멘텀까지 얘기가 될 만한 거는 아니었는데 정부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국휴일로 지정을 이제 지난주에 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징검다리 휴일이 만들어졌습니다. 10월 1일이 화요일이고 10월 3일 개천절 휴일이 이게 이제 목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이틀 정도 또 연차를 내거나 휴가를 낸다고 그러면 최장 6일 정도의 또 연휴가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여행주 쪽에 이 모멘텀이 만들어졌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여행사들의 패키지 상품이라든가 이런 여행 상품들, 그다음에 뭐 렌트카라든가 해외 뭐 호텔 이런 거에 대한 예약 수요가 좀 늘고 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모멘텀이 이제 앞서 저도 제목에 달았던 것처럼 현재로서는 단기 모멘텀인데 여기에 좀 더 모멘텀적인 요소를 갖다 붙인다고 그러면 일단 환율이 좀 부담을 덜었다라는 거죠. 일단 달러 환율이 좀 그렇죠. 이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일단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여행 갈 때 주로 달러를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좀 줄었고 엔화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일본 여행 가는데 부담스러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원화도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에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흐름이다 보니까 물론 뭐 올 상반기 때만큼 그렇게 엔화가 약세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900원대 초중반 정도니까 일본 여행 여전히 갈만하다 이런 수요가 있기도 하고요. 이런 모멘텀적인 요소도 있기도 합니다. 일단 이제 결국은 이제 하반기로 가서 이 3분기 지나고 4분기로 넘어가는 이 상황이 이제 여행주들이 정말 이 낮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저가 상태 이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느냐. 결국 이제 3분기 실적 이
단기 모멘텀들이 이제 포함이 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고요. 만약 3분기 실적에서 영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등의 뭔가 이런 어떤 흐름들이 수치로 좀 나와준다고 하면 4분기 또 내년 초까지도 여행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건 그만큼 워낙에 밸류에이션이 낮게 좀 형성되어 있는 이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 여행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심 밖에 뒀던 섹터였는데 여행주로 오랜만에 짚어보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마이너스 1% 내외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코스닥은 0.3% 강보합권입니다. 장초보다는 올라줬습니다. 그러네요. 이 지수 흐름 반영하듯이 좋은 쪽으로 분위기가 전환된 섹터들도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흐름 이어질지 오늘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